제발 안 돼. 백호야. 폭우가 쏟아지는 마이애미 교회,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강풍이 건물을 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굶주린 떠돌이 개 무리가 아이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이빨, 젖은 털에서 풍기는 짙은 냄새, 그리고 그르렁거리는 저음이 폭풍 소리와 섞여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개들이 또 나타났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었지만 15마리가 넘는 무리 앞에서 두려움에 떨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파트너인 백색 진돗개 백호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20kg 남짓한 몸집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백호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풍산개 설풍도 그의 곁에 섰습니다. 페마 구조대원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시 아시아계 개들은 안 돼. 위기 상황에서 쓸모없어.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진돗개와 풍산개가 보여줄 진짜 모습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 순간이 CNN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데이비드 맥클레인 42살. 미국 연방재난청 페마에서 15년 동안 구조대원으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허리케인, 토네이도, 대형 화재 현장을 누비며 셰퍼드와 레브라도 같은 서구식 구조견들과 함께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계 개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20해 전 시애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던 제 조카가 이웃집 아키타에게 공격당해 얼굴과 팔에 20반을 넘게 꿰매는 일이 있었죠.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단단히 각인되었습니다. 아시아계 개들은 예측할 수 없고 공격적이다. 결코 믿어선 안 된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게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국에서 온 토종견 2마리를 파트너로 배정받은 겁니다. 하나는 백색 털빛이 눈처럼 고운 18개월 된 진돗개 백호, 다른 하나는 26kg 체구의 2살 된 건장한 풍산개 설풍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백호는 제 명령을 무시하고 여기저기를 킁킁거리며 다녔고 설풍은 다른 구조견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개들이 직선으로 목표물을 향해 달릴 때 이 둘은 빙빙 돌며 주변을 살피기만 했습니다. 저건 쓸모없어. 겁쟁이들이야. 동료들의 비웃음이 제 귀에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팀장조차 제게 차갑게 말했죠. 맥클레인, 저 개들로는 실전에서 아무 성과도 못 낼 거다. 15년 베테랑으로 자부해온 제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2마리 개 때문에 동료들에게 무능력자로 취급받다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엉뚱한 행동이 사실은 수천 년간 한국 땅에서 길러진 특별한 본능이라는 것을. 24년 9월 말 허리케인 헬린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250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마이애미 교회는 순식간에 바다처럼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는 새로운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굶주린 떠돌이 개 무리였습니다. 먹이를 찾을 길이 막힌 개들은 무리를 지어 주택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수는 15마리가 넘었고 핏불과 혼종으로 보이는 거대한 개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주민들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맞섰습니다. 쓰레기통을 방패처럼 세우고 의자를 던지며 개들을 쫓아냈습니다.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지 못했고 노인들은 두려움에 집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주민 신고가 빗발치자 페마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 홍수가 아닙니다. 떠돌이 개 무리를 제압하지 않으면 2차 피해가 커질 겁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백호, 설풍도 투입되었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은 으르렁거리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떠돌이 개 무리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다가 사방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게릴라식 공격을 펼쳤습니다. 순식간에 셰퍼드 1마리가 옆구리를 물려 쓰러졌습니다.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와 돌을 던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호와 설풍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킁킁거리며 땅을 살폈습니다. 봐라, 저것들 겁먹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동료 마이크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결국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부상당한 셰퍼드를 안고 돌아왔고 동료들의 차가운 눈길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젖은 털을 말리며 백호와 설풍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겁에 질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실패조차 계산 속에 두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마이애미 교회의 대규모 작전 현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시장과 페마 본부 간부들, 주방위군 지휘관들까지 총출동했고 기자들과 카메라가 진흙탕기를 메웠습니다. CNN뿐 아니라 지역방송국 라디오 기자들까지 우산을 흔들며 앞다퉈 취재 각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빗물은 현장 조명을 번쩍거리게 했고 흙탕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발걸음마다 첨벙거렸습니다. 마이크를 든 시장은 우비를 입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떠돌이 개 무리를 뿌리 뽑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진 목소리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는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호와 설풍을 곁에 두고 최전선에 섰습니다. 팀장이 제 어깨를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맥클레인, 마지막 기회다. 오늘도 내 개들이 쓸모없다는 게 드러나면 교체 절차 들어간다. 차갑게 뱉어낸 그의 말은 비보다도 싸늘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CNN 기자 사라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노란색 레인코트에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님, 오늘 한국 토종견들의 활약을 기대해도 될까요?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엔 호기심과 동시에 의심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곧장 거대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떠돌이 개 무리 20마리가 넘는 그들은 먹이를 찾아 눈이 충혈돼 있었고 젖은 털 사이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를 파고드는 발톱 소리, 목구멍에서 울려나오는 저음의 으르렁거림이 현장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인 저먼 셰퍼드, 벨지안 말리노이즈가 줄줄이 전진하며 포효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곧 비명이 터졌습니다. 떠돌이 개 무리의 움직임은 예상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좌우로 흩어졌다가 사방에서 동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셰퍼드 한 마리가 옆구리를 물려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제지했지만 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백호와 설풍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 빗속에서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일정한 간격으로 멀리서 짖었습니다. 마치 전장을 한눈에 조망하며 움직임을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에서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봐라, 또 도망치네. 겁쟁이들이잖아.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을 비추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리 중 가장 큰 개, 핏불 혼종으로 보이는 40kg 넘는 거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이 아니라 카메라가 몰려있는 관중석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폭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CNN 기자 사라 존슨이었습니다. 아! 사라가 비틀거리며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대형견이 그대로 그녀 위로 뛰어올라 덮쳤습니다. 카메라맨이 비명을 지르며 장비를 떨어뜨렸고 다른 기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조견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백호가 번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20kg 남짓한 작은 몸이었지만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대형견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물어버렸습니다. 놀란 대형견이 몸을 돌리자 설풍이 그 틈을 파고들어 사라의 몸을 덮치듯 감싸안고 진흙탕 위를 구르며 안전한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사라의 비명, 사람들의 탄성,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백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대형견의 주의를 끌었고 설풍은 무게를 실어 사라를 보호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돗개야? 관중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맨은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그 장면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CNN 생중계로 전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사라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개들이 날 살렸어. 백호와 설풍은 단순히 몸으로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 전체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측면에서 교란하고 설풍이 보호와 방어를 맡는 완벽한 분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본능이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기자들은 흥분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찍어. 지금 찍어. 이 장면이 역사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보여온 모든 엉뚱한 행동이 겁이나 무능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본능적인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CNN 기자 구조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 오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전기가 치직거리더니 현장 지휘본부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8살 남아 이름은 토미.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토미는 제 이웃집 소년이었습니다. 저와 가족이 종종 함께 바비큐 파티를 즐기던 바로 그 아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 리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 에밀리가 연락이 안 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 제발, 제발 찾아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내 딸이 실종 상태라니. 바로 그때 팀장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내 딸 걱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토미는 강물 속에 있다. 우선 그 아이부터 구해야 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쪽은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 다른 한쪽은 아버지로서의 본능. 내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해. 아니야, 구조대원으로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해.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헬멧을 두드리며 망치질을 했습니다. 심장이 고막을 찢을 듯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이시여, 두 아이 모두 살려만 주십시오. 구조대는 급류가 흐르는 하천으로 몰려갔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황토빛 흙탕물이 집채만 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원들이 줄을 묶고 차례로 강물에 들어갔지만 몇 발자국 나가기도 전에 그대로 휩쓸려 돌아와야 했습니다. 안 돼. 이 속도로는 접근 불가야. 팀장의 외침이 빗속에 묻혔습니다. 토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은 배수로가 합류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하수관 입구였는데 쇠창살은 이미 부서져 있었고 흙탕물이 굉음을 내며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상류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짖음. 설풍은 반대로 하류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췄습니다. 동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놈들 때문에 산만해져. 걔들이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CNN 기자 사라가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이 개들이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보세요. 서로 다른 방향을 짚고 있잖아요. 사라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직감이 번쩍 스쳤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백호와 설풍의 엉뚱한 행동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백호가 가리키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류의 둔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미의 가방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진흙에 파묻힌 작은 신발이 물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토미! 토미! 제가 소리치자 희미하게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수구 입구, 굵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토미가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을 떠돌이 개 무리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수에 밀려 높은 곳으로 올라온 그들은 이제 눈앞의 아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놈들이 토미를 노리고 있어. 동료 대원들이 무전을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설풍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젖은 갈기털이 빗물에 흩날리며 근육질 몸이 번쩍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떠돌이 개 무리에게 돌진했습니다. 설풍 안 돼. 제가 외쳤지만 이미 그는 돌처럼 땅을 박차고 달려갔습니다. 무리의 리더격 대형견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설풍은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진흙 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설풍의 공격에 무리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물살을 가르며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강한 앞발질로 급류를 헤치며 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토미의 공포에 질린 눈이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백호는 곧장 아이의 옷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강둑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20kg 남짓한 몸으로 8살 아이를 강에서 끌어내는 건 불가능해 보였지만 백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대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 작은 놈이 아이를 끌어내고 있어. 백호는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다시 헤엄쳤습니다. 토미는 울면서 백호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두 존재가 강둑 가까이 도달했을 때 대원들이 줄을 던져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토미가 구해진 순간 하류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요. 그것은 제 딸 에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설풍이 무리를 따돌리고 나서 에밀리를 안전한 둔덕으로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토미와 에밀리 두 아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CNN 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잡아냈습니다. 사라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마이크를 움켜쥐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이 개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작전을 펼쳤어요. 진돗개는 추적과 구조, 풍산개는 방어와 교란, 이건 본능이자 전략이에요. 토미와 에밀리가 각각 구조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터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바람은 전선을 스치는 금속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폭우는 한 박자 느려졌다 싶으면 다시 수천 개의 손가락처럼 지붕과 도로를 두드렸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 골목마다 작은 강을 만들었고 쓰러진 가로수는 무너진 성벽처럼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미를 포옹하는 어머니의 떨림을 뒤로한 채 강둑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설풍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백호는 강둑 끝에 서서 물결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하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고 낮은 지시형 지즘. 설풍이 저쪽이란 거지. 백호가 제 얼굴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진흙을 튀기며 달렸습니다. 저는 줄을 두르고 허리에 카라비너를 걸었습니다. 팀장과 대원 둘이 제 안전줄을 잡고 따라붙었습니다. 하류는 더 어두웠습니다. 홍수에 밀려온 부표와 냉장고 조각, 플라스틱 통이 서로 부딪히며 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이로 떠돌이 개 무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설풍이 일부러 그들을 강물과 둔덕 사이로 유인한 듯 했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길. 한 발만 삐끗해도 급류로 빨려 들어갈 골짜기였습니다. 멈춰. 뒤에서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아직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백호가 갑자기 멈추더니 코를 높이 들고 바람을 맡았습니다. 곧이어 백호가 왼쪽 폐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문짝이 비틀린 작은 창고였습니다. 반쯤 잠긴 바닥 위로 강물이 들락거리며 흙탕물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낮은 으르렁거림과 짧은 비명이 섞여 나왔습니다. 떠돌이 개 무리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이대며 낮게 외쳤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끝내자. 소리와 빛으로 몰아낸다. 대원 하나가 차량 사이렌을 가져왔고 저는 창고 반대편 창으로 빛을 쏘았습니다. 시야가 밝아지는 순간 설풍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틈새에 몸을 반쯤 숨긴 채 우두머리를 창고 바깥으로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거칠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 눈빛. 그때 백호가 반대편 문으로 뛰어들어 짧은 지즘 2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사이렌을 켰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와 손전등의 빗줄기가 동시에 터졌고 무리의 선두가 한 박자 흩어졌습니다. 설풍이 그 틈을 잡았습니다. 몸을 낮춰 측면으로 파고들더니 우두머리의 주위를 바깥쪽 물길로 쓸어냈습니다. 나머지 무리도 뒤따랐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외쳤습니다. 대원들은 긴 막대를 활용해 통로를 막고 동물통제팀이 가져온 포획틀을 길목마다 세웠습니다. 돌을 던지던 주민들이 뒤쪽에서 소리를 내며 골목을 두드렸고 향을 피운 연기가 살짝 번지자 몇 마리는 냄새를 피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리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렸고 거부와 후퇴가 반복되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 쪽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한 마리가 설풍을 노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순간 땅이 울렁거리는 듯 했습니다. 둔덕 밑이 움푹 꺼지며 물과 진흙이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설풍이 발을 헛디뎠고 그의 앞발이 부서진 철망 틈에 끼었습니다. 안 돼. 제 목이 갈라졌습니다. 백호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우두머리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설풍은 짧게 으르렁이며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려 했지만 철망의 녹슨 소나기가 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전줄을 더 조이고 철망 쪽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진흙 에어리며 흔들렸습니다. 철망은 오래된 배수구 덮개였고 한쪽이 무너져 날이 3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커터 필요해. 대원이 절단기를 건넸고 저는 숨을 멈춘 채 조심스럽게 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설풍의 옆구리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괜찮다. 서두르지 마라. 아이들부터. 그 눈빛에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살았어. 너도 나와야지. 백호가 제 옆에서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무리에 남은 2마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절단기를 멈추지 않았고 백호가 둔덕 위를 원호로 돌며 그 둘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짧은 돌진, 후퇴, 측면 이동. 마치 바둑판 위에서 술을 빼듯 백호는 다가오는 각도를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찰칵. 마지막 줄기가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풍의 앞발이 풀리자 그는 한 박자 뒤로 물러나 제 무릎 위에 턱을 얹었습니다. 무게가 실리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됐어. 나가자. 대원 둘이 손을 뻗어 설풍을 끌어냈고 저는 안전줄에 체중을 맡겨 뒤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금속 냄새와 비 냄새와 함께 섞였습니다. 우리가 둔덕 위에 오르자 사람들의 숨죽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은 떠돌이 개들은 포획틀에 한두 마리씩 걸려들었고 동물통제팀이 천으로 덮어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돌을 들었던 몇몇 주민은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두 눈을 굴리던 동물들을 보며 그들도 역시 이 폭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조금은 알아버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라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서로 다른 역할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정찰과 교란, 방어와 유인, 그리고 마지막엔 구조. 이건 본능이면서 동시에 축적된 문화의 기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비와 눈물이 섞여 반짝였습니다. 응급 텐트 안에서 수의사가 설풍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깊지 않았습니다. 세척액이 상처 위로 흐를 때마다 설풍은 눈을 감았다 뜨며 가만히 버텼고 백호는 그의 코끝을 한번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물소리와 사이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지고 2개의 젖은 코가 서로 닿는 아주 작은 소리만 남아있던 그 순간에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한 톤 밝아져 있었습니다. 폭우가 한숨을 돌리는 사이 저 멀리 구름 가장자리가 10개 갈라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아이들이 백호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호는 조용히 앉아 귀를 세웠습니다. 영웅처럼 의기양양하지도 난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 그 담담함이 오히려 모두의 마음을 더 울렸습니다. 밤이 깊자 응급본부는 또 다른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제너레이터의 낮은 떨림, 따뜻한 조명, 젖은 우비가 걸린 새 행거,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의 김. 사람들은 도란도란 사건의 파편들을 맞춰 이야기했고 모니터에는 저녁 뉴스의 제목줄이 돌아갔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한국 토종견이 아이와 기자를 구하다. 사라가 텐트 구석에서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잉크는 습기로 약간 번졌지만 그녀의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백호와 설풍의 신호를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 둘이 가르쳐준 거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얼마나 큰 폭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촬영본 일부가 재생되었습니다. 빗방울이 렌즈 위에서 흘러내리고 백호가 빗줄기 속으로 스며들 듯 나타나는 장면. 그 다음 컷, 설풍이 몸으로 사라를 감싸며 진흙 위를 구르던 순간. 화면을 보는 제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을 잇습니다. 나는 오늘 배웠습니다. 지휘와 명령보다 먼저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때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낮에 거친 얼굴은 사라지고 빗물 대신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앞에 섰다가 백호와 설풍을 번갈아 보더니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맥클레인. 내가 틀렸어. 말의 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전부라고 믿었지. 오늘 그 믿음이 얼마나 좁았는지 알았다. 동물 행태 전문가와 화상 연결이 잡혔습니다. 한국에서 참여한 행동학자는 지도를 띄워놓고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좁은 지역에서 추적과 기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패턴을 읽고 출구를 찾지요. 풍산개는 산악과 설원에서 큰 사냥감을 상대로 장시간 버티고 압박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장면은 두 특성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사례입니다. 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 메모를 하는 이 화면을 보며 놀라 입을 다무니 선입견이 꺾이는 소리는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잠시 뒤 도시문화센터에서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돌을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개들이 무서웠소. 오늘도 솔직히 무섭소. 하지만 그 둘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서 더 세게 굴었다는 걸 알았소. 미안하오. 동물통제팀장은 포획 후 처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격성을 보였던 개들은 진정시켜 수의학적 검진을 받고 번식과 학대 징후를 조사한 뒤 필요한 보호소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음식과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골목마다 임시 급식대가 세워졌습니다. 무리의 몇몇은 사람의 인기척을 피하며 숨어들었고 사람들도 함부로 쫓아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두려움과 공존 사이의 얇은 선을 사람들이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백호와 설풍을 데리고 구조본부 뒤편 잔디에 앉았습니다. 풀잎은 아직 젖어 있었고 밤 공기에는 흙과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백호는 제 무릎에 턱을 얹었고 설풍은 바로 옆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얘들아.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구했어. 아이들만 구한 게 아니라 나도. 스스로의 편견과 오만, 오래된 공포.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기회를 이 두 친구가 제게 건네준 것입니다. 멀리서 박수가 났습니다. 임시 스크린에서 CNN 특보가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라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기록 이상의 의미입니다. 타문화와 타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위기에 더 취약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이 전통견들은 그 자체로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날렵하고 하나는 넓고 든든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들의 젖은 털 사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폭우가 물러간 뒤에 마이애미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딱딱한 지늘기 말라가는 오후 시청 광장에서는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배웠습니다. 도시와 자연, 사람과 동물, 낯선 것과 익숙한 것. 그 사이에서 용기와 지혜를 보여준 두 친구와 그 친구들을 끝까지 믿어준 구조대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앞줄에서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백호 고마워. 설풍 고마워. 백호는 도도하게 귀만 까딱했고 설풍은 아이들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국제구조견협회에서 공식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토종견의 구조 사례는 세계적 모범입니다. 현장 판단력, 팀워크, 인간과의 교감 수준이 탁월합니다. 인증서가 전자문서로 전송되었고 협회는 교육 세미나 공동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테마 본부에서 회의가 열렸고 저는 발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합리적이되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선입견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생명을 살렸는지. 객석 앞줄에서 팀장은 가만히 제 손짓을 따라왔고 발표가 끝나자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도군과 관계기관이 백호와 설풍의 방문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두 친구의 발자국을 고향 땅에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밀리는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 진도에 가면 나는 꼭 바다를 보고 싶어. 그리고 백호가 태어난 곳에서 사진도 찍고 싶어. 아내 리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내게 전화로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해. 두 아이와 두 친구를 동시에 지켜야 했지.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두려움과 사명 사이에서 흔들리던 제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위로 두 마리의 발자국이 포개져 있던 순간에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앉을 때 에밀리는 창밖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푸르다. 진도의 바다는 파도 끝마다 흰 실을 끼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사업소의 마당은 햇살이 따뜻했고 어린 진돗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백호는 한동안 멈춰서서 바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끝에서부터 눈동자까지 기억이라는 단어가 번져갔습니다. 설풍은 낮은 포효를 짧게 내뱉고는 느긋하게 풀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운 표정. 기념식에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신뢰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백호와 설풍은 한국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이제 세계의 이웃입니다. 현지 초등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깃발이 흔들렸고 아이들은 서툰 발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호, 설풍. 에밀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이어지는 새벽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폭우와 공포였지만 끝은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으로서 배웠고 아버지로서 성장했고 한 사람으로서 바뀌었습니다. 백호와 설풍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미세한 진동이 그들의 호흡과 겹쳐 작은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밤, 마당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별빛이 젖은 나무잎을 스치고 멀리서 부엉이의 울음이 한 번 들렸습니다. 저는 두 친구 사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친구의 따뜻한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 온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로, 도시와 자연 사이로, 국경과 문화 사이로 번져가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의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백호와 설풍, 물과 바람 사이에서. 화면 속 제 얼굴은 조금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개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개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다른 존재를 믿는 일, 거기서 진짜 구조가 시작됩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 작은 자막이 떴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두 친구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새로웠고 우리의 내일은 전과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숨겨진 보물들과 우리가 몰랐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엄마, 나 바보야? 10살 클레어가 또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버드 교수인 엄마도 보스턴 최고 병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친구가 2주 만에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예일대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세월을 인도 유럽어족 연구에 바쳐왔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게르만어족. 이런 언어들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어 살아왔거든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10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우월성 강의를 마치고 나서 기분이 상쾌했어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바로 알파벳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26개 글자만으로 인류의 모든 지식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딸 클레어가 또 숙제를 하며 울고 있었거든요. 10살인 클레어는 더 캐세돈 더 매트라는 간단한 문장도 더, 캐, 아, 하며 더듬거리며 읽었어요. 클레어야, 천천히 해. 엄마가 언어 전문가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클레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바보래. 읽기 시간에 또 못 읽었어. 클레어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더 캐세돈 더 매트 읽어보라고 했는데 나만 못 읽었어. 브래드니, 클레어는 진짜 바보야. 하고 다른 애들도 다 웃었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학교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 클레어야,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더 좋은 방법 찾아줄게.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클레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지아가 나를 도와줬어. 지아는 클레어 반의 한국인 아이였어요. 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는데 지아가 와서 괜찮다고 했어. 지아도 처음에 영어 읽기 어려웠다면서 위로해줬어. 그래? 지아가 친절하구나.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말했어요. 그런데 클레어가 뭔가를 꺼내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지아가 이것도 줬어. 내 이름을 예쁜 글자로 써준 거야. 종이에는 동그라미와 선들이 조합된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지아가 한국 글자로 내 이름 써준 거래. 정말 예쁘지 않아? 클레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지아는 영어랑 한국어 둘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해. 이 글자들은 그림같이 예뻐. 속으로는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문자라고? 그런 원시적인 그림 글자를 우리 클레어에게? 하지만 클레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지아가 친절하게 해줬구나. 며칠 후 윈체스터 린치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클레어에 대해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읽기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느린 편입니다. 하버드 교수의 딸이 읽기 부진이라니. 정말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 아시아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지아 엄마입니다. 아, 클레어를 도와준 그 아이의 엄마였군요. 저희 지아가 클레어와 친해졌다고 하네요. 클레어가 정말 착한 아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지아가 우리 클레어를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박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게 보기 좋아요. 지아도 클레어와 친구가 되어서 정말 기뻐해요. 네, 클레어도 지아를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아라는 한국 아이가 우리 클레어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 정말 착한 아이 같아. 그런데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 이상한 글자는 좀 그렇네. 그런데 며칠 후 학과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교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세계 언어 체계의 비교 연구예요. 국제적인 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은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서구 언어들의 우월성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아시아 언어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데이터 넣고 서구 언어의 우월성을 증명하면 되겠네. 그날 밤 클레어가 또 책 읽기에 실패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바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세계 최고의 방법을 찾아줄게. 과학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세계 언어 비교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구 언어들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복잡하지만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시 인도유럽어족이 최고야. 만족감에 차서 중얼거렸죠. 제 연구조교인 김민수가 아시아 언어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김민수는 하버드 언어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이 프로젝트의 아시아 언어 담당 RA였거든요. 교수님,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관련 자료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마워, 잘했어. 그렇게 말하고 자료를 받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한글 관련 데이터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한글 학습 실험 결과 평균 2주 만에 읽기 완성. 2주? 영어는 최소 6개월은 걸리는데 이상하네. 더 놀라운 건 문해일 데이터였어요. 한국 99.9%, 미국 86%. 그리고 24개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 26개 알파벳보다 적으면서 더 완벽하다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건 데이터 오류일 거야. 저는 연구조교들에게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하버드 언어학 연구소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도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당황과 혼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클레어가 집에 와서 더욱 신나서 말하더군요. 엄마, 지아가 나한테 더 많은 한국 글자를 가르쳐줬어. 내 이름뿐만 아니라 엄마도 써봤어. 클레어가 한글로 쓴 여러 단어들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지아가 그러는데 이 글자들은 이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래. 정말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더 쉽다고 했어.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클레어야, 영어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 너무 이상한 글자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엄마, 이 글자는 정말 쉬워. 지아가 5분 만에 가르쳐줬는데 바로 썼어. 클레어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클레어 치료비로 벌써 5만 달러나 썼어. 보스턴 아동병원 최고 전문의들 다 만나봤잖아.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난 언어학 전문가야.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클레어는 매일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어. 그 한국 아이가 도와주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남편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설마 당신도 그 한글이라는 걸 믿는 거야? 내가 하버드 교수인데 동양 문자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야? 여보의 그 자존심이 클레어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남편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데이터가 한글을 지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 딸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문자가 정말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글의 원리를 파헤쳐서 이 모든 허상을 깨뜨려야겠어.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야. 그래야 클레어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내 학문적 신념도 지킬 수 있어. 가족과의 갈등 후 그날 밤 저는 하버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고 제 사무실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글의 허점을 찾아서 이 모든 허상을 깨뜨리겠어. 5번째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한글 연구에 오류가 있을 거야. 연구 방법론이 잘못되었거나 표본이 편향되었거나. 하지만 찾아볼수록 더 많은 권위 있는 기관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심지어 MIT까지.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생전 처음 보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클릭해보니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국보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한글 창제 원리 설명서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깐 사용 설명서를 남겨뒀다고?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알파벳의 기원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문자를 만든 사람이 직접 원리를 설명해 놓았다는 거였어요. 이건 언어학계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호기심에 번역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몇 줄을 읽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끝이 위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음성학 교과서잖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디귿은 혀끝이 위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만나는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떴다. 각각의 글자가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는 거였죠. 세상에, 이게 15세기에 현대 음성학보다 400년이나 앞선 분석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음 체계에 대한 설명이 나왔거든요.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 은은 평평한 땅의 모양,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떴다.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설계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일 수가.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점은 하늘, 가로서는 땅, 세로서는 사람. 이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든다는 원리가 명확했습니다. 계속 읽어가다가 훈민정음 서문을 발견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거였어요. 그것도 15세기에 유럽이 아직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말이에요. 이분은 천재가 아니라 성인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내가 40년간 뭘 한 거지? 알파벳이 최고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동양 문자를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 딸까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을까?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학문적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빌려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문자였어요. 클레어와 지아 생각이 났습니다. 지아가 클레어 이름을 한글로 써줬을 때 이상한 그림 문자라고 했던 제 모습이, 클레어가 정말 예뻐라고 했을 때 낙서 같은 거라고 일축했던 것이, 내가 우리 딸의 기회를 막았구나. 지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클레어를 도우려 했는데 저는 그 선의를 편견으로 짓밟았습니다. 지아가 5분 만에 가르쳐줬는데 바로 썼어. 클레어의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게 사실이었구나. 창밖으로 하버드 야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한글의 진면목도 서서히 제 앞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내가 놓친 게 있어. 40년간의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데이터도 역사적 기록도 심지어 우리 딸의 경험까지 모든 것이 한글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확신할 수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연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순간이 이런 건가?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세계적 석학들이 한글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맥콜리 교수는 20년간 한글날을 기념해왔고 영국의 샘슨 교수는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 관심과 실용적 적용은 별개라는 걸 곧 깨달았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신뢰하는 동료인 리처드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리처드, 혹시 한글이 읽기 학습에 도움이 될까? 클레어 때문에 알아보고 있어서. 리처드가 샌드위치를 씹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에밀리, 한글 배워서 뭐해? 영어가 전 세계 공통 언어인데. 클레어가 한글 배운다고 해서 하버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학습 원리가 다르잖아. 읽기 능력 자체를 향상시킬 수도.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읽기 치료나 라틴어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틴어는 적어도 SAT 어휘력에 도움이 되잖아. 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교수 라운지에서 몇 명과 더 이야기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그래도 영어가 국제표준어인데 왜 굳이? 에밀리, 클레어가 MIT 가려면 수학이랑 과학에 집중해야지. 동양 문자 배울 시간에 코딩이라도 배우는 게 낫지 않아? 요즘 K-드라마 때문에 한국 문화가 인기라던데 에밀리도 거기에 빠진 거야? 모두가 실용성만 따졌어요. 제 딸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심리학과의 데보라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했어요. 데보라는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거든요. 데보라, 딸 교육 문제로 고민인데 한글이라는 방법도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해? 데보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한글? 그거 배우면 SAT 점수가 올라가? 미국에서 살 건데. 왜 동양 문자를? 영어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잖아. 하지만 읽기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에밀리, 너무 과몰입하는 것 같아. 검증된 치료법들이 있잖아. 실비아 윌슨 박사 알지? 보스턴에서 제일 유명한 난독증 전문가야. 거기서 치료받으면 돼. 결국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붐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거 아냐?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클레어가 한글로 짧은 문장까지 쓰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엄마, 나는 클레어입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런 문장들을 척척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불과 2주 만에 이런 발전이라니. 클레어,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 지아가 가르쳐줬어. 정말 쉬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거든. 클레어의 밝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째 영어 읽기로 고생하던 아이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다니. 며칠 후 홀푸드마켓에서 박수진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장을 보다가 냉동식품 코너에서 마주쳤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클레어 엄마시죠? 박수진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아가 클레어를 정말 잘 도와주고 있어요. 클레어가 지아한테 한글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아도 선생님 놀이하는 것처럼 좋아해요. 박수진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버드 교수인 제가 10살 한국 아이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러웠어요. 클레어가 정말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한글이 정말 쉬운가 봐요. 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해서 아이들이 금방 익혀요. 클레어가 똑똑한 아이라서 더 빠른 것 같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글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역사적 기록도, 세계 석학들의 평가도, 심지어 우리 딸의 직접적인 경험까지.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이었습니다. 나 혼자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저를 한국 문화에 빠진 괴짜 교수로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운명을 바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MIT 뇌인지 과학과에서 온 협력 연구 제안이었어요. 제목은 다언어 읽기 장애 뇌영상 연구였습니다. 에밀리 교수님께 저희는 현재 다양한 언어권의 난독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과 다른 문자 체계가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연구 중입니다. 교수님의 언어학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기회 같았어요.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MIT의 존 가브리엘리 교수였습니다. 뇌과학계의 거장이었죠.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MIT 캠브리지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메꺼번 뇌연구소 건물에 들어서니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가브리엘리 교수와의 미팅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밀리 교수, 우리가 최근 발견한 게 있어요. 난독증은 단순히 언어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가소성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 말이에요. 가소성이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문자 체계에 따라 뇌 활성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한글 같은 투명한 문자 체계는 가브리엘리 교수가 컴퓨터 화면에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이미지들을 띄웠습니다. 색깔로 표시된 뇌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영어 읽기 중인 뇌 활성화 패턴이고 이건 한글입니다. 보세요. 한글을 읽을 때는 좌측 상측 두이랑과 중전 두이랑에서 훨씬 효율적인 활성화를 보여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우리가 3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한글은 음소와 문자의 대응이 거의 완벽해서 뇌가 글자를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영어처럼 불규칙한 철자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특히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한글 학습을 통해 뇌의 신경가소성이 증가하는 걸 관찰했어요. 마치 뇌가 다시 배우는 법을 익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에밀리 교수, 혹시 이 연구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시나요? 표정을 보니 저는 클레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간의 고민과 좌절, 그리고 최근의 놀라운 변화까지. 가브리엘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에밀리 교수의 딸이 경험한 건 우리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음성과 문자 대응 관계가 뇌의 의문 인식 능력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이건 영어 난독증 치료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모두 한글을 무시해요. K-팝 열풍 때문에 과대평가된다고. 가브리엘리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문적 편견이죠. 사실 우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하버드 의대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느낀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40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념이 무너진 게 아니라 더 큰 진실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딸을 위해서도 학문을 위해서도. 물론입니다. 에밀리 교수의 언어학적 통찰이 꼭 필요해요. MIT에서 돌아오는 길, 찰스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편견을 뛰어넘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큰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집에 도착하니 클레어가 지아와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를 번갈아가며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 딸이 겪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클레어, 엄마가 너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엄마? 지아가 말했는데 한글을 배우면 영어도 더 쉬워진다고 했어요. 지아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클레어가 정말 빨리 배워요. 한글로 소리내는 연습을 하니까 영어 읽기도 좋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10살 아이가 하버드 교수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을 설득하고 학계의 편견을 바꾸고 무엇보다 클레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어요. 이제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MIT와의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가브리엘리 교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당장 와보세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스타벅스에서 급히 라떼를 테이크아웃하고 MIT로 달려갔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니 가브리엘리 교수와 연구팀 5명이 모니터 앞에 둘러서 있었어요. 에밀리, 이걸 보세요. 가브리엘리 교수가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클레어와 같은 연령대의 난독증 아이들 30명을 대상으로 3주간 한글 학습 실험을 했어요. 화면에는 뇌 영상 데이터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뇌 활성화 영역들이 눈에 띄었어요. 실험 전후를 비교해보니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좌측, 상측 두이랑에서 평균 40%의 활성화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어떤 치료법으로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예요. 연구팀의 한 박사과정 학생이 아이패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글 학습 후 영어 읽기 속도가 평균 60% 향상되었어요. 마치 뇌가 문자 해독 방법을 다시 학습한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에밀리, 더 있어요. 가브리엘리 교수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제시한 발음기관 모방 원리를 현대 뇌과학으로 분석해봤어요. 놀랍게도 이게 뇌의 음운 처리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면에는 기역, 니은, 미음 같은 한글 자음들과 함께 뇌의 브로카 영역 활성화 패턴이 나타났어요. 기역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했죠. 실제로 기역 소리를 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혓부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신경과학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가브리엘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어떻게 언어를 처리하는지까지 고려해서 설계한 거예요. 이건 과학사의 길이 남을 발견입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클레어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어머님. 윈체스터 린치 초등학교 존슨 선생님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드렸어요. 클레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책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고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놀라운 변화예요. 3주 전만 해도 단어 하나 읽기도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문단 전체를 읽어냈어요. 다른 아이들이 박수까지 쳤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MIT 연구팀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책을 읽었다고 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리 교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밀리,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한글이 난독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니 클레어가 거실 소파에서 지아와 함께 해리포터 1권을 읽고 있었어요. 영어책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해리포터 읽을 수 있어. 클레어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지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클레어가 한글로 소리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영어도 잘 읽게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한글을 배우면 다른 언어도 쉬워진다고 하셨거든요. 지아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네, 할아버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치셨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항상 자랑하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구나.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가브리엘리 교수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하버드 의대에서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공동 발표를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도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이 연구가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세계적인 연구의 중심에 서 있다니. 그날 밤 클레어가 잠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클레어야, 지아한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지아한테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아가 가르쳐준 한글로요. 클레어가 종이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고마워요, 지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영어 한 단어 쓰기도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한국어까지 쓸 수 있게 되었다니. 제 핸드폰에서 삼성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MIT와 하버드 공동연구팀, 한글의 뇌과학적 우수성 입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벌써 뉴스가 났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왜? 내가 한글 덕분에 책을 읽게 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가 아니라 전 세계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만든 한글이 미국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0살 지아와 제 딸 클레어가 있었어요. 3주 후 하버드 의과대학 워런 알퍼트 홀 대강당에서 우리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400석 규모의 강당이 가득 찼어요. 제가 40년간 몸담아온 하버드에서, 그것도 언어학과가 아닌 의대에서 발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발표 30분 전 백스테이지에서 가브리엘리 교수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에밀리,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건 확실한 과학입니다. 제 아이패드에는 클레어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파이팅. 나도 지아랑 같이 응원할게요. 한글과 영어가 섞인 귀여운 문장이었습니다. 드디어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뇌영상 데이터들이 나타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가브리엘리 교수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 체계가 난독증 치료에 혁신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3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제 동료들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회의적인 표정이었고 데보라 교수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명의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한글 학습 후 영어 읽기 능력이 평균 67%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스크린에 클레어의 전후 비교 영상이 나왔습니다. 3개월 전 더듬거리며 단어 하나 읽기 힘들어하던 모습과 지금 유창하게 문단을 읽는 모습이 대비되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간 인도 유럽 어족만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딸 클레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원리를 현대 신경과학으로 분석한 결과 놀랍도록 정교한 과학적 설계임이 밝혀졌습니다. 각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운동, 피질 활성화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청중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글만으로 이런 효과가 가능한 건가요? 한 신경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핵심은 한글의 투명성입니다. 글자와 소리가 거의 1대1로 대응되어 뇌가 문자 해독에 들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발표 후 로비에서 리처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이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군. 데보라 교수도 와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클레어가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더 다행이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돌아보니 박수진 씨와 지아가 있었어요. 지아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지아가 꼭 와야 한다고 해서요. 클레어를 도와준 자신이 이렇게 큰 연구에 기여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지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클레어를 도운 게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제가 무릎을 꿇고 지아와 눈을 맞췄습니다. 지아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클레어의 선생님이었고 나의 선생님이기도 했어.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가르쳐준 한글이 전 세계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클레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클레어가 제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책 읽는 게 재미있어져. 어제는 해리포터 2권도 시작했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딸과 함께 웃고 있다니. 박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 이유 중 하나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서였어요. 지아 아버지가 서울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면서 한글이 발음, 장애나 학습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정말요? 네, 한국에서는 이미 한글의 치료 효과가 알려져 있어요. 다만 외국에서는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당연한 것이었구나. 그들의 겸손함과 조용한 자부심이 새삼 존경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저는 클레어와 함께 지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박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수진 씨,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정말 이런 과학적 원리까지 다 생각하신 걸까요? 박수진 씨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셨다고 해요. 사랑으로 만든 것에는 저절로 지혜가 담기는 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클레어가 한글로 쓴 편지를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지아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책을 사랑하게 됐어. 지아도 영어로 답장을 썼어요. 클레어, 너는 내 가장 좋은 친구야. 우리 같이 책 많이 읽자.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언어로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우정,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순간이구나. 6개월 후 저희 연구는 네이처 신경과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문의해왔어요. 클레어는 이제 반에서 읽기 실력이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책 읽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클레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지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싶고. 제가 클레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어도 배워볼까? 정말? 지아가 가르쳐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하버드 야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서구 언어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이제는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서 나온 문자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니. 진정한 학문은 출신이나 크기가 아니라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때로는 10살 아이가 하버드 교수보다 더 큰 지혜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도. 제 책상 위에는 지아가 써준 한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클레어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한글이 더 많은 친구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글을 읽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는 학문, 국경 없는 지혜,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글이 준 선물은 제 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